안녕하세요. 글 쓰는 푸들 동거 엄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른바 작법 아바타인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저처럼 소설도 쓰고 싶어 하시고 스토리텔링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실 베테랑 소설가 선배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저는 현재 에세이 7년차, 소설 1년차고요. 작가님께서는 14년차. 아, 그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제가 네이버 프로필을 참고해봤는데 2008년에 맞습니다. 데뷔하신 걸로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해가 지났네요. 네, 그러고 그러네요. 보니까. 정말 또 이렇게 네. 연장되는 것 같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라든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고 네. 답변을 받아서 쏙쏙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네,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 내용은요.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요즘에 굉장히 플롯이라는 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많이 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사실 고민은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작가님은 어떻게 작업을 하실까? 플롯. 네, 이야기를 네. 좀 나눠볼 건데요. 제가 요즘에 첫 번째 장편 소설 출간을 앞두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빛을 보는 저의 첫 이야기 태고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크로스 체크가 아니라 네. 한 수십 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쓰는 와중에 지금 네. 이제 두 번째 장편 소설도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아유, 작가님이야말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쓸 때는 사실은 나 이렇게 써야지 하고 자신감 있게 썼는데 두 번째는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줄거리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살을 덧대서 만드는 식으로 진행을 했다면 네. 요즘에는 뭐 위기의 플롯, 그다음에 복수 막 이런 것들을 막 참고를 네. 하면서 뭐 기승전결, 뭐 네, 5단계, 3단계 이런 것들을 조금 기웃거리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머리가 굉장히 너무 아프고 조금 더 쓰는 게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작가님께서는 이제 플롯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지 네. 좀 궁금했습니다. 플롯 되게 힘든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정의하는 그 또 정의도 다르고 네, 맞아요. 그리고 플롯은 뭐 소설 쓸 때는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대표적인 작가가 이제 스티븐 킹이죠. 네, 맞습니다. 플롯을 짜지 않고 쓴다. 본인은 이야기라는 건 캐내듯이 발굴해내듯이 네. 그렇게 캐내야 되는 게 이야기다, 플롯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학교 커리큘럼 같은 데 보면 꼭 플롯 짜기 과정이 또 있는 수업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 쓰기를 시작하시거나 그리고 특히 처음 장편 소설을 쓴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필히 플롯을 짜두고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플롯을 짠다는 게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기의 플롯도 있고 뭐 복수의 플롯도 있고 여러 가지 플롯들이 있는데 실은 이제 그런 용어들을 가져다 붙이기 때문에 좀 괜히 좀 어렵게 느껴지고 좀 골치 아프게 느껴지는데 제가 정의하는 플롯은 어떤 건가 하면 내 이야기를 독자한테 재미있어 보이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 모든 행위를 플롯을 짜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자면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왕이 죽었다. 네. 왕비가 죽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한 문장으로 돼서 한 문장씩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왕이 죽었다, 왕비가 죽었다. 요건 어떻게 좀 심심한 것 같아요. 그쵸, 왠지. 그쵸. 네. 그럼 여기에 이걸 플롯을 짠다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좀 더 재밌게 보이게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 인과관계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왕이 죽었다, 슬퍼하던 왕비가 죽었다. 라는 식으로 이게 그냥 플롯 짝이에요. 네.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이 사건이 더 재밌어 보이게끔 혹은 독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감정이입을 잘 할 수 있게끔 인과관계를 부여해 주는 거 그걸 플롯 짝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내가 소설을 쓰기 전에 특히 장편 소설 같은 걸 쓰려고 한다면
머릿속으로든 문서로든 여러 가지 사건을 막 떠올려서 그것들을 정리해 두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 장편 소설을 쓸 때 사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나중에 그걸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건들을 준비해두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소설이라는 건 결국 사건과 사건의 연결이 소설이니까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머릿속에 정리해두거나 아니면 문서로 정리해둔 수많은 사건들 사이에 인과성을 부여해 주는 게 플롯 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결과적으로 소설을 썼을 때 이 소설이 재미있고 말이 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쓰기 전에 미리 내 사건 사이에 인과성을 부여해 두는 작업을 하는 게 나중에 가서 대량으로 고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일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 나온 뒤틀린 네. 집이라는 작품 네. 있잖아요. 있죠. 요거는 네. 플롯을 어떻게 처음에 구상하셨어요, 작가님은? 처음에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이 소설은 시놉시스를 썼고요. 썼고, 제가 장편 소설을 여러 권 내면서 처음으로 트리트먼트라는 걸 쓴 작품이에요. 네. 저는 이제 그 과정을 늘 생략하고, 작업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럼 넌 플롯은 어떻게 짜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저만의 어떤 작법 노하우인데, 이제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이라고 하면서 플롯을 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저는 면밀하게 아주 구체화된 플롯을 짜지는 않아요. 네, 저는 오히려 스티븐 킹의 의견에 좀 더 가까운 작가거든요. 거기에도 동조를 하는데, 대신에 그러면 저는 플롯을 짠다는 행위 대신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어떤 노하우는 어떤 건가 하면 소설을 쓰기 전에 일단 제목을 정할 거고, 네. 그리고 뭐 소재 같은 것도 미리 다 정해 놓을 거고, 그쵸. 네, 그리고 뭐 주제의식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생각을 해두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략적인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정해두고 우리는 이제 쓰게 될 텐데요. 저는 그거 이후에 어떤 걸 하는가 하면, 그래, 내가 이 이야기를 몇 페이지 안으로 완성을 하겠어라는 걸 꼭 정해두고 시작을 하거든요. 페이지 수를 정해서 네. 쓴다. 이게 뭐 페이지가 A4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원고지로 계산을 해도 되고 글자 수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저는 뭐 A4가 편하기 때문에 장편 소설 쓸 때 보통은 뭐 120매는 넘어야 장편 소설이 될 수 있으니까 뒤틀린 집은 나는 A4 140매를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딱 140매에 끝났거든요. 네. 그렇게 맞추는 게 사실 그 14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네. 그 맞추는 또 요령이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실은 이제 그 플롯을 짜면서 그 사건들을 막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게 체질적으로는 잘 맞지는 않더라고요. 추천은 해드리지만.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어떤 건가 하면, 각 그 챕터를 네. 미리 다 정해 두거든요. 그래서 뭐, 8개 챕터로 쓴다라고 한다면 그 8개 챕터의 제목까지도 다 정해둬요. 소제목이라고 하겠죠. 네네네. 그 제목까지도 다 정해두고, 그리고 그 챕터를 몇 페이지로 쓸 건지도 다 정해둬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네. 내가 140매라는 완결 지점이 있으니까 챕터 1은 뭐 한 15매, 챕터 2는 한 20매, 네. 챕터 3은 뭐 한 30매, 이런 식으로 분량을 다 정해서 140매에 딱 맞게 딱 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챕터 안에 제목이 있으니까 그 챕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제 머릿속에서 확실하게 정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심지어 분량마저도 정립이 돼 있어요. 각 챕터 안에서도 기승전결이 있을 거니까 그 1챕터, 첫 번째 챕터 15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겠구나라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 챕터를 나누는 행위를 통해서 플롯을 대신해서 짜는 행위를 하거든요. 저는 모든 소설을 쓸 때 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나는 플롯 짜기가 좀 힘들다, 너무
처음부터 사건을 빽빽하게 구성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은 제가 하는 방법을 좀 해보셔도 시도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에세이에서 소설로 넘어온 경우잖아요. 근데 그러시죠. 에세이 같은 네. 경우에는 보통 24챕터를 기준으로 해서 한 권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시놉시스를 일단 써놓은 다음에 네. 플롯을 촘촘하게 짜기보다는 네. 이제 1챕터, 2챕터, 3챕터 해가지고 각 장별로 한 3장에서 5장 사이로 해서 24개를 쓴 네. 다음에 네. 또 이게 너무 잘게 쪼개지면 소설은 조금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1챕터랑 2챕터가 비슷하다. 그럼 네. 합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비슷한 지점이 있네요. 네, 좀 네. 비슷한 지점이 있어서 좀 놀라운 그런 부분이 네.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쓰실 때는 플롯을 꼭 짜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지만 네. 나중에 작업을 하시다 보면 나만의 스타일이 좀 묻어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하셔도 되고 정건우 작가님께서는 전체 페이지 수를 결정을 하신 다음에 네. 그 안에 소제목을 결정을 하셔서 그것대로 이제 따라가는 형태로 작업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이제 저는 이야기 자체가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확실한 도착 지점이 있으면 네. 아무리 헤매고 뭐로 가고 어떻게 산으로 가고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건 그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게 소설이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내가 끝내야 하는 지점 그리고 도착해야 되는 지점만 명확하게 서 있다면 좀 헤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를 이야기적으로 잘 풀어내기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소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충분하게 답변을 좀 해주셨고요. 네. 두 번째 질문 좀 드릴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제 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네. 수정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아무래도 작업을 할 때 뭐 설계도면처럼 네. 잘 조금 공들여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네. 근데 사실은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네. 정해져 있는 루틴대로만 하는 거를 사실 싫어하기 때문에 창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네. 너무 완벽하게 세팅을 하면 네. 글쓰기가 점점 미뤄질 것 같기도 하고 음. 글 쓰는 행위 자체가 네. 뭔가 내가 주어진 일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 수동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들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작가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아세요?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얼개를 짜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작가님하고 좀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저도 짜여진 구조를 그대로 쓰는 거가 지겹기 때문에 그죠. 트리트먼트도 안 쓰고 그리고 뭐 플롯도 촘촘하게 짜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실은 억지로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이제 뭐 동료 작가나 후배 작가나 혹은 이제 뭐 소설가를 지망하는 그런 분들과도 이제 많이 알고 있으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다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들려달라고 하면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호가 막히고. 그냥 이거 세상에 나오면 얘는 무조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써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설정을 딱 잘 짜가지고 지금 쓸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약간 감이 오는데요. 어떤 식으로 그래서 올라갈지. 이제 뭐 자주 연락을 안 하니까 뭐 작가들 항상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뭐 안부 묻다가 야, 너 그때 그 기막힌 아이디어 그거 이제 쓰고 있어? 하면 지금 설정을 탄탄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제까지 할 셈이냐. 그래서 그래 탄탄하게 만들어서 하면 좋지. 그죠. 네. 하지만 1년 후에도 똑같고 2년 후에도 똑같고 3년 후에도 설정만 짜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슬픕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들이 이 설정의 함정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거 완벽하게 세팅해 놓고 시작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네네네. 우리에게는 퇴고라는 아주 소중한 무기가 있잖아요. 네, 무기지만 쓰고 싶지 않은. 그렇죠. 힘든, 다루기 힘든 네. 무기. 그래서 물론 쓰기 전에 내가 쓰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모르겠지만 완벽에 근접할 정도의 어떤 지식 같은 건 네네네. 쌓아두고 혹은 뭐 정보를 수집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지만 그거에 함몰돼 가지고 네. 내가 설정 짜는 거 아니면 자료 수집
공부 이런 거에 함몰돼 가지고 실제 쓰는 행위를 계속해서 미루는 건 오히려 저는 그거는 좀 뭐 쓰는 사람으로서 소설가로서는 아쉬운 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뒤틀린 집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머릿속에 쌓아두시고 좀 시작을 하시는 편인 거예요? 사실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풍수지리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쵸. 이거 네. 분명히 쓰시다가 넣으신 게 아니고 네, 네. 풍수지리라는 좀 기막힌 소재, 재밌는 소재를 가지고 일단 쌓아두신 다음에 시작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풍수지리는 따로 공부를 했어요. 네, 따로 공부를 했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풍수지리 전문가 전건우님을 모시고. 네, 풍수지리는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플롯 짜기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제가 이제 하우스 호러 장르의 작품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한국적인 하우스 호러를 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죠. 네네네. 그러다가 기본 이야기 구조는 다 나온 상태였어요. 사실 하우스 호러의 기본 이야기 구조 자체가 다들 비슷하니까. 네, 이사를 간다. 맞아요. 근데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네. 그리고 가족 간에 막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걸 극복해내는 이제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이야기 사이에 인과관계를 더 쫀쫀하게 만들어주고 더 재밌게 만들어줄 요소가 뭐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나라는 풍수지리 쪽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걸 생각을 하지. 그쵸. 배산임수, 수맥이 맞아요. 흐른다, 네. 뭐 이런 것들. 네. 실제 뭐 제가 정말 웃긴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그 교회 목사님이 네네. 교회 이제 그 지으시면서도 풍수 한 입으로 두 바라기 끼얹기. 교회를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네. 되게 웃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종교를 떠나서 한국인이기 때문에 좀 그렇죠. 네, 좀 네. 배어있는 습관이 맞아요. 아닐까. 네. 그래서 그걸 따로 공부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쓰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네. 쓰면서 계속해서 그 자료를 수집을 하고 전문가를 인터뷰를 했지. 네. 그 모든 걸 다 모아두고 해놓고 시작한 건 시작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쵸. 그럼 네. 안 써지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제가 진짜 엘로드 들고 다녀야 될 판이니까. 맞아. 그리고 논문 쓰실 것도 맞아요. 아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정건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서 네. 거기에 이제 자료 수집이라든지 네. 전문가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를 더 하시면서 하신 행위에 맞습니다. 가깝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쓰시는 분들도 너무 완벽하게 100%, 70%, 80% 짜놓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쵸. 너무 길어지니까 네. 일단은 하시면서 조금 더 두텁게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중요한 게, 자료 수집은, 재밌어요. 설정 짜는 거 재밌잖아요. 네. 뭐, 머릿속에 어떻게 이렇게 다 이어붙이고 하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소설 쓰는 일은 때로는 재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설정만 더 짜고 자료만 더 수집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쓸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소설을 쓰는 일은 결국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앞으로 닥쳐올 힘든 지점이나 네. 지루한 지점을 내가 기꺼이 돌파해내겠다는 용기를 가지면서 일단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용감한 사람인 걸로 아름답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제발.